그 매와 자수 어디서 배운 것이더냐? 관복을 받쳐드는 순간 영의정 윤대감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 숨은 바느질은 가난한 시절 아내가 오직 남편의 옷에만 놓던 솜씨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소인의 손버릇이 아니었고 죽은 줄로만 알았던 어느 여인의 버릇을 배운 겁니다. 그 한마디에 윤대감은 끝내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설마 눈보라치던 밤 제 손으로 내쫓은 조강지처가 종으로 팔려 제 집 문턱을 다시 밟았단 말인가.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 도성의 끝자락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 안쪽에 초가 한 채가 있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면 처마 끝이 들썩거리고 장마철이면 방 귀퉁이에 물이 새어드는 낡은 집이었지요. 그러나 밤이 되면 그 집에서만큼은 조용하고 따뜻한 빛이 새어나왔으니 등잔불 하나가 두 사람을 이어주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윤석염은 선비였습니다. 가세가 기울기는 했으나 글 읽는 것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으려는 고집이 있었고 타고난 학문에 대한 열애 또한 쉬이 꺾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허나 현실이란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마련이어서 밤새 등잔불 아래 앉아 책을 펼치려 해도 기름이 바닥나는 것이 먼저였지요. 그 기름을 채워주는 것이 아내 한씨의 몫이었습니다. 한씨는 낮이고 밤이고 바느질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삭바느질, 수선일, 남의 집에서 맡겨온 명주 감기까지 바늘 끝에 돈이 되는 일이라면 마다하지 않았지요. 덕분에 석염은 밤마다 책 한 권을 더 넘길 수 있었고 한씨는 그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피로가 쓰러지는 듯하다고 했습니다.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석염이 책을 덮고 가만히 한씨의 손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바늘에 찔린 자국이 군데군데 박혔고 손마디는 나이보다 훨씬 굳고 거칠었습니다. 부인, 이 손이 내 손보다 훨씬 거칠구려. 한씨는 소리 없이 웃으며 손을 빼려 했습니다. 서방님 손은 붓을 잡아야 하는 손이고 소첩 손은 바늘을 잡아야 하는 손이오니 다를 수밖에 없지 않소. 석염은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대로 쥐고 있다가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내 반드시 과거에 급제하여 이 손에 비단과 보석을 얹어주리다. 맹세하오. 한씨는 그 말에 웃음도 눈물도 아닌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등잔불이 조용히 일렁였고 바늘 끝은 밤이 깊도록 다시 오가고 있었습니다. 봄이 두 번 바뀌고 여름이 한 번 더 지났을 때 마침내 석염은 과거 급제의 방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소식은 골목 끝까지 퍼졌고 이웃 안악들이 삼삼오오 몰려와 한씨에게 덕담을 쏟아냈지요. 그러나 막상 석염이 살인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가장 먼저 그를 맞이한 것은 웃음이 아니라 눈물이 그렁그렁한 한씨의 얼굴이었습니다. 부인, 기쁜 날에 왜 우는 것이오? 한씨는 대답 대신 품속에서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은비녀 하나였습니다. 어디서 났는지 물을 필요도 없었지요. 밤마다 바느질 삭슬 동전 한 입씩 모아장에서 사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화려하다 할 수는 없는 물건이었으나 그것을 건네는 한씨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방님께서 이루신 것이니 소첩이 드릴 것이 이것밖에 없어서. 석염은 비녀를 받아 쥐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소박하고 작은 은비녀였으나 그 안에 담긴 세월이 손끝에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았지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새로 지어진 관복을 앞에 두고 나란히 앉았습니다. 석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이 옷에 부부만의 징표를 하나 새기고 싶소. 겉에서는 보이지 않되 우리 둘만 아는 것으로. 한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바느질 상자를 열었습니다. 가는 백사바이스 한 가닥을 고른 뒤 관복의 안석 깊숙한 곳에 바늘을 세웠습니다. 겉에서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보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바늘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꽃잎 하나, 또 하나,
조심스럽고도 정성스럽게. 매화 한 송이가 완성되었을 때 한 씨는 바늘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매화가 서방님 옷자락에 숨어 있는 한 소첩은 언제나 서방님 곁에 있는 것이옵니다. 서겸은 손끝으로 그 꽃잎을 어루만지다가 아내의 머리에 직접 은비녀를 꽂아 주었습니다. 한 씨가 눈을 내리감았습니다. 그날 밤 한 씨의 가슴 속에는 하나의 비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미 몇 주 전부터 느껴지던 기척이었으나 서겸이 한창 들뜨고 바쁜 시절을 맞이하게 될 터이니 자리가 잡힌 뒤에 조용히 알리리라 마음먹고 있었지요. 뱃속에 새 생명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 기쁜 소식을 전할 날이 그리 멀지 않으리라 여겼으나 세상일이란 사람의 마음먹은 대로만 흘러가지는 않는 법이었습니다. 세월은 빠릅니다. 급제 이후 서겸의 이름이 조정에서 오르내리기 시작하더니 몇 해가 채 지나지 않아 벼슬길이 순탄하게 이어졌습니다. 한 계단씩 오르던 것이 어느 순간부터는 2계단, 3계단씩 뛰어올랐고 마침내 영의정의 자리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세간에서는 하늘이 내린 인재라 칭송하며 윤대감 댁 앞에 문안 인사가 끊이지 않았지요. 그러나 집 안의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서겸의 어머니 김노마님은 날이 갈수록 한 씨를 보는 눈이 싸늘해지고 있었습니다. 마님에게 있어 며느리란 집안의 대를 이을 아이를 낳아주는 존재였는데 혼이 난 지 수년이 지나도록 한 씨의 배에 아무런 소식이 없다는 것이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지요. 정작 한 씨에게는 그 사연이 있었습니다. 쫓겨나던 날 밤까지도 끝내 전하지 못한 비밀이 있었으나 그 비밀의 주인공은 이미 세상에 나오지 못한 채 사라진 뒤였습니다. 뒷이야기는 뒤에서 천천히 드러날 것이지요. 마님은 한 씨가 밥상을 들고 들어오면 외면했습니다. 마당을 쓸고 있으면 힘센 사람 줄 세워두었다가 집안되는 것은 뒷전이냐며 면박을 주었지요. 그 소리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절이 바뀌도록 이어지다 보니 안채의 공기는 늘 서늘하고 무거웠습니다. 한 씨는 그 모든 것을 말없이 견뎠습니다. 서겸이 집에 돌아오는 날이 점점 줄었고 돌아와도 사랑채에 앉아 문서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부부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일은 이제 보름에 한 번도 되지 않았지요. 한 씨는 밤마다 혼자 등잔불 아래 앉아 예전처럼 바느질을 하면서 그 시절의 작은 초가를 떠올렸습니다.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등잔 기름 한 홉도 아꼈지만 손을 맞잡던 그 밤들을요. 그리고 그해 가을이 오기 전 김노마님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명문 가문의 젊은 여식을 첩으로 들여 집안의 대를 잇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서겸이 처음에는 난색을 표했으나 어머니의 뜻을 끝까지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그해 늦가을 윤대감 댁 안채에 세 사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송 씨는 22살이었습니다. 들어오는 첫날부터 걸음걸이가 달랐습니다. 흔들림이 없고 당당했으며 눈매는 날카롭고 목소리는 또렷했지요. 집안 형편이야 겉으로 내세울 만한 것이 없었으나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 법을 송 씨는 이미 오래전에 익히고 있었습니다. 안채에 처음 발을 들여놓던 날, 송 씨는 마당에 서 있는 한 씨를 발견하고 잠시 멈추었습니다. 위아래를 훑어보았지요. 수수한 못이 적삼, 거칠고 마디진 손, 눈가에 슬며시 잡혀가는 주름, 그리고 낮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까지. 송 씨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 사람이 영의정 대감의 정실마님이란 말인가 하고요. 마님 부족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시어요.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으나 한 씨가 돌아선 뒤 송 씨의 인매가 조용히 비틀렸습니다. 보름이 지나지 않아 집 안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김노마님은 한 씨에게 쏟던 눈길의 대부분을 송 씨에게 돌렸습니다. 송 씨가 시어머니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발을 주물러 들이며 부드럽게 말을 건네는 모습이 마님의 마음을 빠르게 녹였지요. 안채 부엌의 반찬도 어느새 송 씨의 입맛에 맞게 바뀌어갔고 몸종들도
누구의 눈치를 봐야 하는지를 금세 알아챘습니다. 밤이 깊으면 마님의 방에서 두 사람의 낮은 목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한 씨를 이 집에서 내보내야 합니다, 마님. 정실이 버티고 있는 한 이 집안에서 소첩이 설 자리는 없사옵니다. 대감께서 순순히 따르실지가 문제지. 제가 방도를 마련하겠습니다. 마님께서는 뒤에서 힘만 실어주시면 됩니다. 송 씨는 치밀한 사람이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한 씨를 내쫓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명분이었습니다. 음해하되 들키지 않을 명분, 석염이 스스로 아내를 버리도록 만들 명분이었지요. 송 씨는 그 명분을 만들기 위해 봄이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서두르면 어설픔이 드러나고 어설픔이 드러나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법이었으니까요. 화롯불 앞에 앉아 뜨개질을 하는 송 씨의 눈빛은 불빛 아래서도 따뜻해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이글이글 타오르는 것은 기름이었고 그 안쪽에는 오직 목적 하나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매화가 담장 너머로 몇 송이 피어난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윤대감의 사랑채 앞에 하인 하나가 조심스럽게 서찰 한 통을 올려두었습니다. 겉봉에는 한 씨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안에는 낯선 남정네의 필적이 가득 담겨 있었지요. 그 내용은 차마 읽기도 민망한 것이었습니다. 외간 남자와 은밀히 서찰을 주고받고 미래를 나누었다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도 전에 먼저 분노를 끌어올리도록 교묘하게 꾸며진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송 씨가 여러 달을 들여 만들어 낸 거짓이었습니다. 외간 남정네의 필적은 사방으로 손을 써서 구해온 것이었고 한 씨의 이름은 그 위에 조심스럽게 얹혀 있었습니다. 봉투에 구겨진 자국 하나, 먹물이 번진 흔적 하나까지도 세심하게 꾸며진 것이었지요. 서찰을 먼저 본 것은 김노마님이었습니다. 마님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당장 한 씨를 끌어오라는 명이 떨어졌고 한 씨는 영문도 모른 채 안마당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몸종들은 고개를 숙였고 송 씨는 방문 뒤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이런 폐악스러운 년이 어디 있단 말이냐. 내 눈으로 이게 뭐냐, 이게. 마님의 매질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씨는 맞으면서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결백을 외쳤으나 목소리가 채 다 나오기도 전에 다음 매질이 이어졌고 안채는 이미 서찰 한 장으로 뒤집혀 버린 뒤였습니다. 소첩은 모르는 일이옵니다, 마님. 잠깐만 들어주시어요. 소첩이 드릴 말씀이. 닥쳐라. 증거가 눈앞에 있는데 무슨 변명이냐. 석염은 사랑채에 있었습니다. 한 씨의 목소리가 마당까지 들렸으나 석염의 귀에는 이미 송 씨와 마님의 말이 먼저 닿아 있었습니다. 중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한 씨는 그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며 안을 향해 서방님을 불렀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 마당에서 한 씨가 하려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뱃속의 아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입덧이 심해져 이제는 더 미룰 수가 없었는데 정작 그 말을 꺼낼 자리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마님의 노성과 매질 사이에서 그 말은 목구멍 안쪽에서 막혀버렸습니다. 결국 노마님의 명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다시는 이 문턱을 밟지 마라. 한 씨는 품속에 은비녀 하나를 쥔 채 일어섰습니다. 사랑채를 한 번 돌아보았으나 그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석염이 스스로 나오지 않은 것인지 아무것도 모른 채 앉아 있는 것인지 한 씨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닫힌 문이 말해주는 것만큼은 분명했지요. 눈보라가 몰아친 밤이었습니다. 봄이 왔다고 했는데 매화가 피어났다고 했는데 그날 밤 하늘에서 쏟아진 것은 하얀 눈이었습니다. 한 씨는 뱃속의 아이를 두 손으로 감싸 안듯 팔을 모으고 살인문을 나섰습니다. 등 뒤로 문이 닫혔습니다. 쿵 하는 소리 하나가 15회를 닫아버렸습니다.
그렇게 한 씨의 이름은 윤대감 대개 기억에서 지워졌습니다. 눈보라 속으로 사라지는 한 여인의 등이 담장 너머로 희미해지고 마당에 등잔불이 바람에 흔들리다 꺼졌습니다. 남은 것은 송 씨의 가지런한 미소와 김노마님의 안도, 그리고 사랑채 안에서 아무 소리도 내지 않은 석염의 침묵뿐이었지요. 눈은 밤새 내렸습니다. 한 씨가 살인문을 나선 것은 초경이 막 지날 무렵이었는데 한양 도성의 좁은 골목을 빠져나와 성 밖으로 발을 내딛었을 때는 이미 하늘과 땅의 경계도 분간하기 어려운 밤이 되어 있었습니다. 눈발이 횡으로 날렸고 귀가 얼어붙어 감각이 없었으며 얼마 되지 않는 행장을 싸맨 보따리 하나가 손에서 무겁게 늘어졌지요. 품속에는 은비녀 하나와 입지 못한 채 거두어 나온 얇은 겉저고리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한 씨에게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은 혼인 전에 이미 부모님 두 분이 모두 돌아가셨고 남은 혈육이라고는 없었습니다. 이웃에 아는 얼굴이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윤대감 댁에서 쫓겨난 여인을 선뜻 줄 집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더구나 밤은 깊고 눈보라는 것이었지요. 성박 다리 아래에서 한 씨는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무릎이 꺾이고 손이 땅을 짚었습니다. 눈 위에 손자국이 찍혔고 그 위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그것마저 금세 덮어버렸지요. 죽고 싶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 눈 속에 그냥 쓰러지면 이 고통도 끝나지 않겠는가 하고요.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랫배 어딘가에서 희미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아직 손에 잡힐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일 것도 아닌 그저 느껴지는 온기 하나였으나 그것이 한 씨의 손을 다시 움직이게 했습니다. 한 씨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보따리를 다시 쥐었습니다. 뱃속의 아이에게 말을 건네듯 낮고 조용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살아야 한다. 네가 있으니 살아야 한다. 눈보라 속에서 한 씨의 발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방향도 목적지도 없이 그저 걷는 것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밤이었지요. 사흘을 걸었습니다. 처음 이틀은 성박 빈 창고 처마 아래서 밤을 버텼고 사흘째 되던 날 오전에는 발이 퉁퉁 부어 더는 걷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욕이라고는 첫날 저녁 어느 주막 담장 너머로 얻어먹은 식은 밥 한 덩이가 전부였지요. 이마에 열이 오르기 시작했고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한 씨가 쓰러진 것은 성박 저작거리에서 멀지 않은 길가였습니다. 지나가는 행인들이 쓰러진 여인을 피해 돌아갔고 어떤 이는 잠시 발을 멈추었다가도 그냥 걸음을 이었습니다. 겨울볕이 한 차례 기울 무렵 발소리가 여러 가까워지더니 한 씨의 손목이 누군가에게 잡혔습니다. 살았네. 어디서 왔소? 굵고 걸걸한 목소리였습니다. 한 씨가 눈을 떴을 때 눈앞에 있는 것은 널쩍하고 기름기 도는 얼굴의 중년 사내였습니다. 얼굴에는 웃음이 붙어 있었으나 눈 안쪽은 웃고 있지 않았지요. 어디 갈 데도 없어 보이고 마침 우리가 가는 길에 일손이 필요한데 품삯도 드리고 밥도 드리고 잘 곳도 마련해 드리지요. 한 씨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열이 올라 있었고 배가 고팠으며 뱃속의 아이가 걱정이었습니다. 그 달콤한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헤아릴 여유가 없었지요. 고개를 끄덕였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틀을 달린 수레 안에서 한 씨는 자신이 어떤 무리에게 잡혔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수레 안에는 한 씨 말고도 여인 셋이 더 있었는데 한 명은 몸이 묶여 있었고 나머지 둘은 넋이 나간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한 씨는 몸을 일으켜 소리를 질렀으나 수레 바퀴 소리와 바람 소리가 그것을 삼켜버렸습니다. 사내들은 모두 다섯이었습니다. 사람을 물건처럼 사고 파는 것을 업으로 삼는 무리였지요. 한 씨를 비롯한 여인들은 충청도 어느 고을의 민가로 팔려 들어갔습니다.
노비 문서에 이름이 적혔고 그 이름은 원래였습니다. 한 씨라는 이름은 그날로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원래로 불리게 된 첫날 상전은 바치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 날은 물을 길었고 그 다음 날은 나무를 팼습니다. 배가 불러오는 것을 눈치채고 상전이 눈살을 찌푸렸으나 그것을 빌미로 내쫓지는 않았습니다. 팔린 값이 있으니 부려먹어야 한다는 것이 이유였지요. 한 씨는 그것을 다행이라 여겼습니다. 밥 한 끼와 잘곳 하나가 아이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여름이 오기 전까지 한 씨는 그 집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며 버텼습니다. 욕을 들어도 매를 맞아도 눈물을 흘리고 나면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였고 살아있는 한 뱃속의 아이도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명주는 한여름에 태어났습니다. 진통이 시작된 것은 새벽이었는데 도와주는 손 하나 없이 한 씨 혼자서 방 구석에서 끙끙 앓다가 해가 중천에 올랐을 무렵에야 아이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상전댁 안주인이 나중에 와서 핏덩이를 보더니 짧게 혀를 찼습니다. 사내 아이였습니다. 한 씨는 그 아이를 받아 안는 순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 울음이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아비의 얼굴을 보여줄 수 없고 아비의 이름을 불러줄 수도 없을 것이며 자신이 누구의 아내였는지조차 말해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면서도 그 작고 붉은 얼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석염의 이마선을, 석염의 콧날을, 그 사람의 얼굴을 닮은 것이 역력했습니다. 영준이라 하자. 밝을 명, 준할 준. 이름만큼은 떳떳하게. 아무도 듣는 이 없는 방 안에서 한 씨는 그렇게 아이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명주는 건강했습니다. 힘든 환경에서도 잘 먹고 잘 자랐으며 걸음마를 늦게 뗄 것 같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마당을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한 씨는 낮에는 밭일과 허드레시를 하면서 아이를 등에 업었고 밤이 되면 바느질을 해서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남의 집 빨랫감을 삭슬 받고 맡기도 하고 수선을 부탁해 오는 이가 있으면 마다하지 않았지요. 아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진짜 이름도 아비가 누구인지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할 수 있는 것을 다 가르쳤습니다. 글을 읽는 법은 석염에게서 배운 것을 기억 속에서 꺼내어 가르쳤고 붓을 쥐는 법도 숫자를 세는 법도 조금씩 일러주었지요. 한 가지 아이에게 보여준 것이 있었습니다. 은비녀였습니다. 아이가 서너 살이 되었을 때부터였는데 한 씨는 가끔 그 비녀를 꺼내 아이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내 아비가 준 것이란다. 언젠가 네가 다 자라면 어미가 더 이야기해 주마. 명주는 어릴 때는 그 말의 뜻을 몰랐습니다. 그저 은빛 물건이 예쁘다고 만지작거렸지요. 그래도 한 씨는 그것을 보여줄 때마다 어린 석염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눈보라 치던 밤의 초가집과 그 안에서 흔들리던 등잔불과 손을 꼭 쥐고 맹세하던 낮은 목소리를요. 세월은 멈추지 않습니다. 명준이 2살이 되던 해에 한 씨는 처음 팔려 들어간 충청도 민가에서 다른 집으로 다시 팔렸습니다. 상전이 집안 사정이 어려워졌다며 몇몇 노비를 처분한 것이었지요. 그렇게 4살이 되던 해에 또 한 번, 7살이 되던 해에 또 한 번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팔려 다닐 때마다 명준을 데리고 갈 수 있는지가 한 씨의 유일한 조건이었고 그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면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다행히도 명준은 항상 함께였습니다. 3번째 주인은 경기 인근의 작은 지주였는데 그 댁에서 한 씨는 5년을 지냈습니다. 그 집 안주인이 바느질 솜씨를 알아보고 바깥일 대신 안살림 쪽 일을 맡겨 준 덕분이었지요. 손이 거칠어지는 속도가 조금 느려졌고 명준이 마당에서 아이들과 뛰어다닐 수 있었습니다. 비교적 견딜만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씨의 얼굴과 몸은 세월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이 배었고 머리카락에 흰 것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손마디는 굳다 못해 살이 갈라지는 날도 있었지요. 거울을 보는 일이 없었기에 자신이 얼마나 늙었는지 실감하지 못했으나 어느 해 여름 냇가에 비친 제 얼굴을 우연히 보았을 때 한 씨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물 위에 비친 것은 젊은 날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친모 소리를 들어도 어색하지 않을 나이가 되어 있었지요. 명주는 자랐습니다. 어미를 닮아 바느질 솜씨가 있었고 아비를 닮아 글을 읽고 쓰는 것이 빠릅니다. 키는 훌쩍 커서 한 씨의 어깨를 넘어섰고 팔과 다리에는 힘이 붙어 있었습니다. 지주되게 무거운 짐을 거뜬히 드는 것을 보고 상전이 눈여겨볼 정도였지요. 명주는 어미 곁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어미가 무거운 것을 들려 하면 먼저 받아 들고 밤늦게까지 바느질을 하고 있으면 옆에 앉아 잠드는 일이 잦았습니다. 아비에 대해 묻기 시작한 것은 명준이 10살을 넘기면서부터였습니다. 어미, 아비는 어디 있소? 죽은 것이오? 한 씨는 그 물음 앞에서 매번 멈추었습니다. 거짓을 말하고 싶지 않았으나 진실을 말할 자신도 없었습니다. 그저 멀리 있다고 나중에 알게 될 것이라고만 했지요. 명주는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어미의 눈빛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만큼은 자라 있었으니까요. 15, 해가 그렇게 흘렀습니다. 한 씨의 나이는 40을 바라보고 있었고 명주는 16에 청년이 되었습니다. 명주는 어느 마당에 세워두어도 단번에 눈에 띄는 건장한 사내로 자라 있었지요. 그 15해 동안 한 씨는 단 하루도 석염을 잊은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워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이 하나의 감정 안에 섞여 있어 가슴 속 어딘가에 어떤 이름으로도 부르기 어려운 것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한 씨를 살게도 하고 또 매번 잠들기 어렵게도 했지요. 그해 늦여름 인근의 거간꾼 하나가 지주댁을 찾아왔습니다. 서울 큰 대감댁에서 일손을 구한다는 전갈이었습니다. 늙어서 잔일을 거드는 친모 자리와 짐을 나르고 마당을 관리할 힘 좋은 남정네 자리가 하나씩 비었다는 것이었지요. 워낙 큰 댁이라 조건은 넉넉하고 한양 도성 안쪽에 있는 집이라 하였습니다. 지주는 한 씨와 명준을 내보낼 생각을 진작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명준이 갈수록 덩치가 커지고 힘이 세어지니 부리기가 부담스러웠고 한 씨는 바느질 솜씨가 있다고는 해도 이미 나이가 들어 거동이 예전만 못했습니다. 마침 좋은 기회라 여겼지요. 지주는 거간꾼을 불러 값을 흥정했고 한 씨와 명준의 노비 문서는 하룻밤 만에 다른 주인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한 씨는 그 소식을 듣는 날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양. 그 이름 하나가 가슴 안쪽 어딘가를 건드렸지요. 설마 하는 마음이 있었으나 그것을 입 밖에 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거간꾼이 목적지를 밝혔습니다. 영의정 윤대감 댁이요.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집이니 알아서들 처신하시오. 그 순간 한 씨의 귀에서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발밑이 꺼지는 것 같았고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명준이 옆에서 이상하다 싶어 팔을 잡았으나 한 씨는 반응을 하지 못했지요. 윤대감, 윤석염, 한 씨를 쫓아내던 날 닫혀있던 그 사랑채 문의 주인. 제 손으로 맹세를 하고 제 손으로 그 맹세를 벌인 사람. 15년이 지났어도 꿈속에서 지워지지 않던 얼굴이었습니다. 명준이 낮게 물었습니다. 어미, 어디 아프오? 한 씨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한 번, 두 번. 눈을 감았다가 뜨고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돌아서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 문을 다시 넘는다는 것이 몸서리치게 두려웠으니까요. 그러나 한 씨의 발은 결국 앞을 향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명준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노비로 살 수밖에 없는 처지라면 차라리 큰 집이 낫습니다. 먹는 것이 낫고 입는 것이 낫고 무엇보다 그를 아는 아들이 그 집에 눈에 들면 언젠가 다른 길이 열릴 수도 있었습니다. 명준만큼은 제 신분을 벗어나기를 바랐습니다. 어미의 한이 아들의 앞길을 막아서는 안 되었지요. 한 씨는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모든 것을 한 겹씩 더 깊이 누르고 얼굴에서 표정을 지웠습니다. 이 집에서 한 씨는 없습니다. 친모가 된 원래가 있을 뿐이었지요. 그렇게 한 씨는 제 발로 그 문턱을 넘었습니다. 15년 전 쫓겨나던 그 살인문이었습니다. 기둥은 조금 낡아 있었고 담장에 이끼가 더 끼었으며 마당 안에 심어져 있던 매화나무는 그새 키가 훌쩍 자라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한 씨의 눈이 잠깐 흔들렸으나 고개를 숙이고 따라 들어오는 명준을 보며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마당을 가로지르는 발소리가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문서를 들여다보다 인기척에 나온 윤석염이었습니다. 한 씨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얼굴을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요? 예, 대감마님. 친모와 마당쇠 둘이 옵니다. 석염의 시선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눈길을 거두고 사랑채로 돌아섰지요. 한 씨는 그 뒷모습을 눈끝으로 보았습니다. 15년 전과 다른 것이 있었고 다르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어깨가 조금 내려앉았고 걸음이 조금 무거워졌으며 귀 밑머리에 흰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등을 보이고 걸어가는 그 걸음걸이는 한 씨가 수도 없이 눈에 새겨두었던 그것이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으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래 참는 것에 익숙해진 몸이었습니다. 한 씨는 허리를 다시 굽히고 첫날부터 막혀진 안채 구석방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요. 한 씨가 윤대감 댁에서 맡은 일은 안채 구석방 청소와 침구 관리, 그리고 식솔들의 옷수선이었습니다. 크게 눈에 띄지 않아도 되는 자리였고 부르면 오고 시키면 하면 되는 자리였지요. 한 씨는 그것이 오히려 다행이라 여겼습니다. 존재를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 자리일수록 오래 버틸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이 집의 구석구석은 한 씨에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안채 마루에 삐걱이는 자리가 정확히 어디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부엌 쪽 마당에 햇볕이 드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도, 비가 오면 물이 고이는 처마 밑자리도, 겨울이면 외풍이 드는 창문 틈새도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 정실마님으로 살던 시절에 손수 챙기고 다니던 것들이었으니까요. 15년이 지났어도 집은 그리 많이 변하지 않아 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변해 있었습니다. 송 씨는 이제 이 집의 실질적인 안주인이었습니다. 정실의 자리는 아니었으나 행세는 그보다 더했습니다. 몸종들이 고개를 숙이는 방향이 어딘지가 그것을 말해주었지요. 안채 부엌의 반찬을 결정하고 손님 맞이를 주관하고 집안의 살림을 쥐고 흔드는 것이 모두 송 씨였습니다. 김노마님은 연세가 드셨고 석염은 조정일에 빠져 있었으니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자연히 송 씨의 몫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 씨는 그 송 씨를 처음 마주친 날을 또렷이 기억했습니다. 좁은 복도 끝에서 마주쳤는데 송 씨는 한 씨를 보고 잠깐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새로 들어온 친모구나. 나이가 제법 들었는데 손은 성한지 모르겠구나. 예, 아씨마님. 바느질 하나는 아직 쓸만하옵니다. 그래야지. 쓸데없는 것을 먹여 살리는 집이 아니니까. 송 씨는 그것으로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한 씨는 고개를 더 숙였고 복도 끝으로 물러섰지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으나 숨소리에 그것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를 자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한 씨가 이 집에서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었습니다.
한편 명주는 마당에서 나리면 날마다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르고 장작을 패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고 비가 오면 지붕을 살피는 일까지 가리지 않았지요. 힘이 좋고 일 처리가 깔끔했기 때문에 사랑채 하인들 사이에서 금세 눈에 띄었습니다. 명주는 영문도 모른 채 마당을 쓸었고 어미가 어떤 집에 자신들이 들어온 것인지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새 주인집 생활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한 씨는 구석방에 홀로 앉았습니다. 낮에 맡아온 수선거리를 무릎 위에 올리고 바늘을 들었는데 그 손이 때로 멈추었습니다. 자신이 안방마님이었던 집의 구석방에서 종으로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다는 것이 실감으로 밀려올 때였습니다. 그럴 때면 품속의 은비녀를 꺼내 잠깐 손에 쥐었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그것이 흔들리는 마음을 붙드는 유일한 방법이었지요. 수척해진 석염의 얼굴을 멀리서 볼 때도 있었습니다. 조정에서 돌아오는 걸음이 무거웠고 혼자 사랑채 마루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보는 시간이 잦았습니다.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면 한 씨의 가슴 한쪽이 저렸습니다. 그러나 저리는 것을 느끼는 것과 그 앞에 나서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었지요. 한 씨는 눈을 돌리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유령처럼 살았습니다. 있으나 없는 듯이, 보이나 보이지 않는 듯이. 늦가을이 되었습니다. 조정의 행사가 겹치는 시절이어서 석염은 며칠째 관복을 입고 나갔다가 밤늦게 돌아오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랑채 하인이 안채로 관복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소매 끝 안쪽이 헤어진 것이었습니다. 길게 찢어진 것은 아니었으나 안감 실밥이 여러 군데 풀려 있어서 그냥 입기에는 민망한 상태였지요. 안채 몸종들이 돌아가며 살폈으나 아무도 선뜻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솜씨가 없거나 혹여 더 상하게 할까봐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결국 새로 들어온 친모의 바느질 솜씨가 좋다는 말이 돌았고 관복은 한 씨에게 넘어왔습니다. 한 씨는 그것을 받아들고 구석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펼쳐든 순간 손이 멈추었습니다. 관복의 감촉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니, 낯설기는커녕 손끝이 저절로 옷감의 결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수없이 만지던 감촉이었습니다. 석염의 옷이었으니까요. 소매 안쪽 실밥을 고르며 바늘을 세웠습니다. 손이 정확히 움직였습니다. 많은 세월 동안 익히고 또 익힌 손이었으니 어렵지 않았지요. 실밥을 고르고 안감을 덧대고 겉에서 보이지 않도록 마무리를 하고 나니 어느새 해가 기울어 방 안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바늘을 내려놓으려다 한 씨의 손이 다시 멈추었습니다. 안섭이었습니다. 관복의 안섭 깊은 쪽. 손가락 끝이 그곳으로 자연스럽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그 자리에 매화 한 땀을 새겼던 것이 근육 속 어딘가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 씨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바느질 상자를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다시 열었습니다. 백사 한 가닥을 꺼냈습니다. 바늘에 실을 꿰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임을 알았습니다. 들킬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미련인지 작별 인사인지 아니면 그동안 쌓아온 그리움이 참다 끝내 손끝으로 새어나오는 것인지 한 씨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꽃잎 하나, 또 하나, 가지 하나, 또 하나. 매화 한 송이가 안섭 깊숙한 곳에 피어났습니다. 겉에서는 아무리 뒤집어 봐도 보이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그 매화를 끝낸 뒤 한 씨는 바늘을 놓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 오래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명준이 발판을 마련하는 대로 이 문을 나서야 한다고. 그 전에 이것 하나만은 허락해 달라고. 누구에게 비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튿날 이른 아침 한 씨는 수선이 끝난 관복을 반듯하게 개어 사랑채 하인에게 넘겼습니다. 하인이 받아들고 물었습니다. 잘 고쳐졌소? 예. 겉에서는 표 나지 않을 것이옵니다. 하인이 돌아선 뒤 한 씨는 오래도록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관복이 어디로 가는지 알았습니다. 그 안섭 깊은 곳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이 집에서 알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서겸은 조정회의를 마치고 사랑채로 돌아왔습니다. 하인이 수선된 관복을 받쳐들었고 서겸은 소매부터 살폈습니다. 안감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겉에서는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솜씨가 있는 사람의 손이 닿은 것이 분명했지요. 입어보려고 관복을 펼치는데 손끝이 무언가에 걸렸습니다. 안섭이었습니다. 서겸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다시 한번 손가락을 밀어 넣었습니다. 분명히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작고 섬세한 것이었습니다. 등잔을 가까이 당기고 안섭을 뒤집어 들었습니다. 매화였습니다. 서겸의 눈이 굳었습니다. 꽃잎 하나하나, 가지 하나하나가 손에 익은 솜씨로 놓여 있었습니다. 하얀 실로 노화 겉에서는 보이지 않는 자리에 새긴 매화. 이것을 아는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있겠습니까? 서겸 자신과 그리고 이 매화를 처음 놓은 사람. 딱 둘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관복을 쥔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지요. 등잔 불빛이 흔들리는 것인지 눈이 흔들리는 것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뱃속에서부터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서겸은 감히 이름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과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마음과 그러나 이것이 아니라면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는 마음이 한꺼번에 부딪혔습니다. 한참이 지난 뒤 서겸은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이 관복을 고친 친모를 당장 들라 이르거라. 하인이 황급히 나갔습니다. 서겸은 관복을 내려놓고 방 한가운데 앉았습니다. 15년. 그 세월 동안 이 매화를 잊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꿈속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새벽에 깨어 식은땀을 닦을 때도 눈앞에 아른거렸지요. 그러나 현실에서 다시 보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사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두려웠습니다.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심스럽고 낮은 발소리였습니다. 문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부르셨사옵니까, 대감마님? 서겸은 문을 보았습니다. 들어오너라. 문이 열리고 한 씨가 들어왔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었습니다. 서겸의 시선이 그 굽은 허리에서 거칠어진 손에서 깊이 내려간 고개에서 멈추었습니다. 이 관복의 안섭을 고친 것이 내 솜씨더냐? 예, 대감마님. 매화 자수를 놓은 것도 네가 한 것이더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 씨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예. 그 매화 어디서 배운 것이더냐? 한 씨가 천천히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서겸은 그 소리를 들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소인의 손버릇이 아니었고 죽은 줄로만 알았던 어느 여인의 버릇을 배운 것이옵니다. 서겸의 입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숨도 막혔습니다. 12글자였습니다. 그 12글자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등잔 불빛을 흔들고 15년을 한꺼번에 무너뜨렸습니다. 서겸은 끝내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앉은 채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그렇게 있었습니다. 한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문 쪽으로 물러섰습니다. 물러가도 되겠사옵니까, 대감마님? 서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 씨는 그 침묵을 허락으로 여기고 문을 닫았습니다.
이튿날부터 석염이 달라졌습니다. 조정에서 돌아오는 걸음이 전보다 빨라졌고 사랑채에 들어서면 하인들에게 묻는 것이 생겼습니다. 친모가 어디 있느냐, 오늘은 어떤 일을 했느냐, 건강은 성한지 살펴보았느냐. 하인들은 눈치 없이 대답을 했고 석염은 그것을 듣고 또 사랑채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한 씨를 직접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확인하고 싶으면서도 확인하는 것이 두려운 사람의 행동이었지요. 한 씨는 낌새를 채고 있었습니다. 대감이 자신에 대해 묻는다는 것을 몸종들의 대화에서 엿들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좋은 의미의 두근거림이 아니었습니다. 두렵고 조급하고 아직은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명준이 아직 이 집에서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석염이 자신을 알아본다 해도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알 수 없었고 송 씨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었지요. 며칠 뒤 석염이 다시 한 씨를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마당이었습니다. 사랑채 마루에 석염이 앉아 있었고 한 씨는 마당 아래 섰습니다. 낮이었고 하인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석염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한 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고개를 들어보거라. 한 씨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대감마님, 소인이 무슨 실수를 저질렀사옵니까? 가르쳐 주시옵소서. 실수를 묻는 것이 아니다. 얼굴을 보고 싶으니 들라 하였다. 소인 같은 것의 얼굴을 굳이 보실 까닭이 없사옵니다. 분부만 내리시면 따르겠사옵니다. 석염이 마루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한 씨는 숨을 참았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고 석염의 손이 조심스럽게 한 씨의 턱 아래로 향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 쪽에서 발소리가 쾅쾅 울렸습니다. 명준이었습니다. 어미. 명준은 상황을 보고 굳었습니다. 대감이 어미의 얼굴을 억지로 들게 하려는 것으로 보였으니까요. 명준은 성큼 걸어 나와 한 씨 앞에 섰습니다. 한 씨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청년이 석염 앞을 막아선 것이었습니다. 소인의 어미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사옵니까? 대감마님. 석염의 눈이 명준에게 멎었습니다. 멈춘 것이 아니라 굳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명준의 이마선을 보았습니다. 콧날을 보았습니다. 눈매를 보았습니다. 젊은 날 거울을 들여다보던 자신의 얼굴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살이 붓고 키가 컸을 뿐 그 생김새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석염의 입술이 미세하게 벌어졌다가 다물어졌습니다. 전신이 굳는 것 같았습니다. 명준은 어미를 지키려는 눈으로 석염을 바라보고 있었고 한 씨는 그 뒤에서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꽉 쥐고 있었지요. 석염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아무 잘못이 없다. 그리 알거라. 사랑채로 돌아가는 석염의 등이 전날보다 더 무거워 보였습니다. 명준은 뒤돌아 어미를 보았습니다. 어미, 왜 이리 떠는 것이오? 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명준의 손이 어미의 어깨를 잡았지만 한 씨는 그 손을 가만히 치우고 몸을 돌렸습니다. 등 뒤에서 명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을 느끼면서도 한 씨는 걷고 또 걸었습니다. 더 빨리 이 집을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집을 나가는 것이 전보다 훨씬 더 어렵고 두려운 일이 되어버렸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송 씨는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대감의 행동이 달라진 것을 가장 먼저 알아챈 것도 송 씨였습니다. 사랑채 하인들에게 친모에 대해 묻는다는 것, 마당에서 친모와 마당쇠를 직접 대면했다는 것, 그 뒤로 사랑채에 홀로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졌다는 것, 조각조각 들어오는 이야기들이 송 씨의 머릿속에서 하나로 모이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 친모가 예사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송 씨는 밤에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손을 모으고 이마에 세웠습니다. 오래된 위기를 느끼는 몸의 감각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벼려온 감각이었지요. 저 친모에게는 뭔가가 있습니다. 대감이 저 여인에게서 무언가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확인하는 것이 더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 여인과 저 마당쇠 청년이 이 집에서 사라지는 것이었지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송 씨는 믿을 수 있는 하인 둘을 불렀습니다. 오래전부터 충성심을 확인해 온 자들이었고 입이 무거웠습니다. 친모와 마당쇠를 이 집에서 없애야겠다. 방법은 너희가 알아서 하되 피가 나오는 일은 안 된다. 멀리 보내면 된다. 하인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씨마님, 그것은 좀. 누가 너희에게 의견을 물었느냐? 내가 말한 것을 들은 것이냐, 못 들은 것이냐? 하인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흘 뒤 밤이었습니다. 한씨가 묵는 구석방 쪽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한 것은 자시즈 씨를 막 넘긴 때였습니다. 창고와 구석방 사이에 불쏘시개를 쌓아두고 불을 놓은 것이었지요. 연기는 빠르게 번졌고 구석방 안에서 한씨는 매캐한 냄새에 잠을 깼습니다. 불이었습니다. 한씨는 문을 열려 했으나 문이 바깥에서 걸려 있었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고 연기가 눈을 찔렀습니다. 있는 힘껏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으나 밤중에 알아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당 쪽에서 발소리가 달려왔습니다. 명준이었습니다. 어미 방 쪽에서 연기가 오르는 것을 행랑채에서 먼저 알아채고 맨발로 뛰어나왔습니다. 문에 걸린 빗장을 보고 눈빛이 굳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명준은 빗장을 걷어내고 문을 열었습니다. 한씨가 쏟아져 나왔고 명준이 받았습니다. 어미, 다친 데는 없소. 한씨는 기침을 몇 번 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기 속에서 두 사람의 인기척에 뒤늦게 달려나온 하인 하나와 마주쳤습니다. 불을 놓은 자였습니다. 그 자는 두 사람이 살아나온 것을 보고 발을 멈추었습니다. 명준의 시선이 정확히 그 자에게 꽂혔습니다. 빗장을 건 것이 내 손이더냐. 하인이 뒷걸음을 쳤습니다. 명준은 그보다 빨랐습니다. 손목을 잡고 힘을 주자 하인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마당에 불이 번지기 전에 행랑채 하인들이 몰려나와 물을 끼얹기 시작했고 한바탕 소동이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안채에서는 아무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송 씨의 방에 불이 켜져 있었으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한 씨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명준도 보았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 명준은 꽉 붙들고 있던 하인의 손목을 놓아주지 않은 채 어미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어미, 이제 말씀해 주셔야겠소. 이 집이 대체 어떤 집이오? 한 씨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새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마당의 매화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렸지요. 한 씨는 그 나무를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더는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는 마당 한가운데 명준에게 손목을 붙들린 하인이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행랑채 쪽에서 몰려나온 사람들이 술렁였고 불길이 잡힌 창고 쪽에서는 아직 연기가 가늘게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그 소동에 사랑채 문이 열리며 석염이 나왔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한 얼굴이었습니다. 마당의 상황을 한눈에 훑은 석염이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명했습니다. 저 자를 사랑채로 끌고 오너라. 하인은 석염 앞에 꿀려지자마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준의 소나기에서 밤새 버티는 동안 이미 기가 꺾인 것이었지요. 석염이 묻기도 전에 입이 먼저 열렸습니다. 소인이 잘못하였사옵니다. 대감마님. 아씨마님의 분부를 받고 한 일이옵니다.
불만 놓으면 된다 하였고 피는 나지 않을 것이라 하였사옵니다. 석염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송씨가 시킨 것이더냐? 예, 대감마님. 그뿐이 아니옵니다. 15년 전에도. 그 말에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석염의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쥐어졌습니다. 15년 전 서찰도 아씨마님이 꾸민 것이옵니다. 소인은 그때 글씨를 구해 오는 심부름을 하였사옵니다. 그것이 무슨 쓰임인지는 나중에 알았고 알고도 입을 닫고 있었사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대감마님. 하인이 이 말을 마루에 찌르며 울었습니다. 마당에 있던 식솔들이 숨을 죽였고 행랑채 처마 밑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던 한 씨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15년이었습니다. 15년 만에 그 서찰이 거짓이었다는 말이 다른 사람의 입에서 이 마당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석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래도록 앉아 있다가 낮게 한마디만 내뱉었습니다. 내일 아침 모든 식소를 마당에 모아라. 이튿날 아침 햇살이 마당을 가득 채웠을 때 윤대감 댁의 식솔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몸종, 하인, 행랑채, 노비, 부엌 하나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마당에 섰고 그 가운데 안채 쪽에는 송씨가 서 있었습니다. 간밤에 소동 소식을 들었을 터인데도 송씨의 얼굴에는 동요가 없었습니다. 다만 눈 아래가 조금 어두웠고 손이 치마폭 안에 감춰져 있었지요. 김노마님은 석염이 직접 부축하여 마루 위 자리에 모셨습니다. 연세가 드신 마님은 영문을 몰라 두리번거렸으나 석염의 얼굴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석염은 마루 끝에 섰습니다. 품속에서 두 장의 서찰을 꺼내 마당을 향해 들었습니다. 15년 전 이 집에서 한 여인이 쫓겨났다. 이 서찰 때문이었다. 외간 남자와 내통하였다는 증거라 하여 내 눈앞에 놓였고 나는 그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마당이 고요했습니다. 석염은 서찰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비교할 것이 하나 더 있다. 지난 수년 동안 안채에서 나간 서찰들 가운데 송씨의 필적이 담긴 것이다. 석염이 두 서찰을 나란히 들어 보였습니다. 가까이 있는 자들은 보였고 멀리 선 자들은 보이지 않았으나 분위기만으로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필적이 같다. 글자의 끝을 올리는 습관, 받침을 쓸 때 힘을 주는 방식, 이것은 사람마다 다르다. 두 서찰에 그것이 같다. 송씨가 처음으로 움직였습니다. 한 발 앞으로 나서며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마님, 그것만으로 소첩을 단정하시는 것은 억울한 일이옵니다. 비슷한 필적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 하나뿐이겠사옵니까? 맞는 말이다. 석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송씨의 눈에 안도가 스쳤습니다. 그러나 석염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간밤에 내 심부름을 하였다는 자의 증언을 받았다. 15년 전 서찰에 쓰일 외간 남자의 필적을 구해온 것이 그자였음을 이미 실토하였다. 송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자는 거짓말을 하고 있사옵니다. 소첩을 해코지하려는. 그렇다면 단밤에 네가 직접 시켜 친모의 방에 불을 놓은 것도 거짓말이더냐? 송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마당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때 마루 위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김노마님이었습니다. 마님은 마당 한켠에 고개를 숙이고 서 있는 한 씨를 보았습니다. 주름 깊은 눈이 그 거친 손을, 굽은 어깨를, 낮게 내려간 고개를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시선이 명준에게로 옮겨갔습니다. 마님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명준의 얼굴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석염을 빼다 박은 그 얼굴을 마님은 한참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마루 위에서 몸을 일으키려다 비틀거렸고 옆에 있던 몸종이 황급히 부축했습니다. 저 아이가
마님의 목이 메었습니다. 내 손주가 아니더냐. 저것이 내 손주구나. 그 울음이 마당에 쏟아지자 한 씨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명주는 영문을 모른 채 마님을 보았다가 어미를 보았다가 그러다가 마루 위에 석염을 보았습니다. 석염은 명준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송 씨는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조용히 뒷걸음을 쳤습니다. 그러나 마당의 하인들이 이미 양쪽의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석염의 낮은 목소리가 떨어졌습니다. 저 자를 포박하여 관가에 넘겨라. 방화와 모함, 모든 죄목을 낱낱이 고하겠다. 송 씨가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대감마님, 소첩이 이 집을 위해 한 일이옵니다. 소첩이 없었다면 이 집안이. 닥쳐라. 석염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는 마당의 모든 사람이 알았습니다. 송 씨는 그 한마디에 입을 닫았고 하인들에게 양팔이 잡혀 마당을 가로질러 나갔습니다. 그 발소리가 살인문 너머로 사라지고 나자 마당이 처음으로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석염이 마루에서 내려왔습니다. 천천히 한 걸음씩 한 씨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한 씨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석염이 두 걸음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고개를 들어주시오. 한 씨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석염이 다시 말했습니다. 부인. 그 한마디에 한 씨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15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호칭이었습니다. 한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석염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고 한 씨의 눈에도 그것이 차올랐습니다. 아무 말이 필요하지 않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수만 가지 말이 필요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한동안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마당의 식솔들이 고개를 숙였고 마루 위에 마님은 소리 없이 울었으며 명주는 그 모든 것을 보면서 눈이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식솔들이 물러나고 마당이 비워졌습니다. 마루 위에는 마님이 앉아 계셨고 마당에는 석염과 한 씨와 명준 셋이 남았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명준은 상황을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으나 확인하지 못한 채 서 있었고 석염은 명준을 보고 싶으면서도 한 씨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지요. 한 씨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품속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오랜 세월 제 몸 가장 가까운 곳에 품어온 것을 꺼냈습니다. 은비녀였습니다. 세월의 빛이 조금 바랬으나 형태는 온전했습니다. 한 씨는 그것을 두 손으로 받쳐 석염 앞에 내밀었습니다. 석염은 그것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급제하던 날 한 씨가 건네주던 그 비녀였습니다. 손수 한 씨의 머리에 꽂아주었던 것이었지요. 15년 동안 이 여인이 이것을 품속에 넣고 다녔다는 것을 생각하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방님. 한 씨가 처음으로 그 호칭을 입에 올렸습니다.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쫓겨나던 날 밤 미처 드리지 못한 말씀이 있었사옵니다. 석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날 마당에서 소첩이 하려 했던 말은 결백만이 아니었사옵니다. 뱃속에 아이가 있다고 그 말을 드리려 했사옵니다. 그것을 전하지 못한 채 쫓겨났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이는 살아 있사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석염의 시선이 천천히 명준에게로 옮겨갔습니다. 명준은 굳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눈이 붉었고 입술이 단단히 다물려 있었습니다. 석염이 명준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한 발 앞에 서서 아들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젊은 날 거울 속에서 보던 눈매였고 제 어머니의 콧날이었으며 한 씨의 인매가 살짝 섞여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이 얼굴이 자신의 피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었지요. 석염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서
영의정 대감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명준이 놀라 물러서려 했으나 석염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내 아비다. 어미를 지키지 못한 아비다. 용서해 다오. 명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평생 아비 없이 자란 청년이 처음으로 그 이름의 주인을 눈앞에 두고 삼키고 삼키던 것이 끝내 넘쳐나오고 있었지요. 한 씨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손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마루 위에서 마님이 내려오려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몸종이 달려갔으나 마님은 손을 저으며 명준을 향해 발을 벌렸습니다. 이리 오너라. 이 할미한테 오너라. 명준이 마루 앞으로 갔습니다. 마님이 그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손자의 머리를 자신의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평생 들어보지 못한 품이었습니다. 석염이 일어나 한 씨에게로 돌아왔습니다. 한 씨는 눈을 가린 손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석염이 그 손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거칠고 마디진 손이었습니다. 15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박혀있는 손이었지요. 부인, 이 손이. 석염의 목이 메었습니다. 젊은 날 밤 이 손을 쥐고 비단과 보석을 얹어주겠다. 맹세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 맹세를 지키기는커녕 이 손이 15해를 노비로 살아내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내가 잘못하였소. 이 사람이 크게 잘못하였소. 한 씨는 석염에게 손을 맡긴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오래 참은 사람의 울음은 소리가 나지 않는 법이었지요. 마당의 매화나무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관가에 넘겨진 송 씨는 방화와 모함의 죄목으로 포박되었고 15년 전 서찰을 위조하는데 가담한 하인의 증언까지 더해지자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사또는 증거를 대조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받아 판결을 내렸지요. 송 씨의 재산은 몰수되었고 가담한 하인들은 각각의 죄에 따라 처벌을 받았습니다. 송 씨는 먼 고을로 유배를 떠났으며 떠나는 날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볼 것이 남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윤대감 대간에서도 정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석염은 먼저 한 씨의 노비 문서를 불태웠습니다. 명준의 것도 함께였습니다. 그것을 화롯불에 넣는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가 타들어가는 냄새가 방 안을 채웠고 석염은 그것이 다 제가 될 때까지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석염은 예조의 서류를 올렸습니다. 정경 부인의 자리를 되찾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15년 전 내쫓긴 여인을 다시 정실로 들이는 것이 전례가 없다며 난색을 표하는 이들이 있었으나 석염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15년 전에 서찰이 조작된 것임을 입증하는 문서와 하인들의 진술서를 함께 올렸고 조정 안에서도 영의정의 뜻을 꺾으려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한 씨는 정경 부인의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명준의 일도 그에 따라 정리되었습니다. 윤 씨 가문의 적자로 입적되는 절차가 마무리되었고 족보에 명준의 이름이 올랐습니다. 이름 석자 윤명준. 한 씨가 노비의 몸으로 혼자서 지어 불러온 그 이름이 이제 문서 위에 정식으로 새겨졌습니다. 명준은 그 문서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입적 절차가 끝난 날 저녁, 명준은 홀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매화나무 앞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별이 많은 밤이었습니다. 명준은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어미, 아비라는 것이 생겼소. 그 말을 방 안에서 듣고 있던 한 씨는 웃었습니다. 눈물이 섞인 웃음이었으나 그것이 이 세월에서 가장 환한 웃음이었지요. 김노마님은 손자를 알아본 날 이후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한 씨를 불러 앉히고 오래도록 손을 잡고 있다가 마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못된 시어미였다. 제 자식 편만 들다가
며느리를 잡아먹을 뻔했구나. 이 늙은이를 용서해다오. 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님, 지나간 일이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있으니 그것으로 충분하옵니다. 마님이 한 씨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 씨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지나갔고 매화나무 가지가 한 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한 씨라는 이름이 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원래가 아니라 노비가 아니라 정경부인 한 씨로. 봄이 깊어졌습니다. 마당에 매화나무에 꽃이 만개한 것은 한 씨가 정경부인의 자리를 되찾은 지 열흘이 지난 어느 오후였습니다. 이른 봄에 꽃이 피었다가 지고 다시 잎이 돋아나는 시절이었는데 그 해는 유독 꽃이 오래 갔습니다. 마치 서두르지 않겠다는 듯이 할 말이 아직 남아있다는 듯이 가지마다 흰 꽃이 가득 달려 있었지요. 세 식구가 그 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석염이 먼저 자리를 잡았고 한 씨가 옆에 앉았으며 명준이 그 앞쪽 돌 위에 앉았습니다. 차 한 잔씩이 앞에 놓였고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봄 햇살이 세 사람의 어깨 위에 고루 내려앉았고 매화향이 낮게 깔려 있었지요. 석염이 한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예전처럼 젊은 날 초가집 등잔불 아래서 하던 것처럼요. 한 씨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이 손이 아직도 거칠구려. 이제 와서 그 말씀을 하시오. 한 씨의 목소리에 웃음이 섞였습니다. 석염도 웃었습니다. 오래 잊고 있던 표정이었는데 짓고 나니 어색하지 않았지요. 명준이 그 모습을 보다가 눈을 돌렸습니다. 쑥스러운 듯 매화나무 가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꽃잎 하나가 바람에 떨어져 명준의 무릎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명준은 그것을 집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들여다보았지요. 석염이 명준에게 말했습니다. 붓을 쥔 적이 있느냐? 어미한테 배웠사옵니다. 다음 달부터 스승을 붙여주겠다. 내 나이에 시작해도 늦지 않았다. 명준이 석염을 보았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다 다시 입을 닫았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하옵니다, 아버지. 처음 입에 올려보는 호칭이었습니다. 어색하고 낯선 소리였지요. 석염의 눈이 한순간 붉어졌다가 돌아왔습니다. 한 씨는 그것을 보며 차 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한 씨는 품속에서 은비녀를 꺼냈습니다. 15년을 한 씨도 몸에서 떼지 않던 것이었습니다. 손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이번에는 다시 품속에 넣지 않았습니다. 옆에 앉은 석염의 손 위에 살며시 올려놓았습니다. 석염이 그것을 받아 쥐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석염은 잠시 후 그 비녀를 한 씨의 머리에 직접 꽂아 주었습니다. 처음 꽂아주던 날과 같은 자리에 같은 손으로요. 한 씨가 눈을 내리감았습니다. 매화향이 바람에 실려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꽃잎이 몇 개 더 떨어져 세 사람의 주위를 천천히 맴돌았습니다. 담장 너머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먼 처마 끝에 참새 한 마리가 내려앉았다가 다시 날아올랐습니다. 바느질 한 땀에서 시작된 이야기였습니다. 겉에서는 보이지 않는 자리에 새긴 매화 한 송이가 15년의 세월을 건너 마침내 이 마당에서 활짝 피어났습니다. 고난의 한 땀이 행복한 인연의 꽃이 되는데 긴 세월이 걸렸지만 봄이 오는 데는 언제나 겨울을 먼저 지나야 하는 법이었습니다. 새 식구의 웃음소리가 매화나무 아래 조용히 쌓였습니다. 오래된 것들이 제자리를 찾은 봄날이었습니다.